세례 불세례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이 전쟁의 개시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불세례를 대하는 태도다. 불세례가 뭐야? 나중에 나올 텐데 낭만주의 회고록은 첫 전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첫 전투가 사소한 충돌이거나 저자가 전투에서 변변한 활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고록은 전투 전날 밤 저자의 생각과 전투 중 저자가 겪은 새로운 감각과 감정을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새로운 감각과 감정. 20세기가 되자 서양인들은 첫 군사작전을 보편적인 남성의 통과 의례로 믿게 되었다. 에른스트 윙거는 자신의 첫 전투를 열광적으로 기록했다. 불의 세례요. 넘쳐흐르는 남자다움이 공기를 가득 메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취하고 까닭없이 울부짖을 지경이었다. 이를 느낄 수 있는 남자의 심장이요. 필립 카프터도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접전을 치르고 돌아온 중대원들에 관해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했다. 전쟁의 첫 성사, 곧 불세례를 받은 후 이들의 소년기는 끝났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들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불세례를 받고 피를 흘렸으니 이제 남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 인식했다.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 역사학자는 근대 초기 전투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찰스 칼턴은 영국 내전 당시 마셜스 엘름의 소규모 접전으로 첫 전투를 맛본 군인 각자에게는 이 소규모 충돌이 결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주장한다. 중세와 근대 초기 문화에는 입회의식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기사임명식이다. 전투원들이 첫 전투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고 묘사하는 책도 일부 있다. 가령 그린멜스 하우젠의 책에 나오는 억척어멈은 첫 전투 중 자신이 싸움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싸움을 아주 좋아한다. 필리프 코미는 자신이 불세례를 받은 몽레리 전투를 장황하게 묘사하며 죽은인 부르고뉴공 샤를이 그 전투에서 일종의 계시를 받았다고 전한다. 계시. 전에는 전쟁을 싫어하던 그가 그 이후 전쟁을 무엇보다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은 첫 출전과 전투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첫 출전과 전투.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첫 출전과 전투를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첫 출전과 전투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고 그 이후의 출전과 전투에 더 집중한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17세기 중반 중간 계급의 프랑스 장교인 슈프 후작의 회고록이다. 슈프는 꽤 두꺼운 회고록을 남겼는데 가끔 출전과 전투를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면 프라이부르크 전투를 묘사하는데 10페이지를 할애 묘사했다. 그는 13살에 루이 13세의 견습 기사로 들어간 때부터 인생 경험담을 시작한다. 13살. 루이 13세. 그 뒤 근위병으로 옮겼다가 곧 첫 전투에 출전했다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근위대에서 2년을 보냈다. 라로셸 포위와 수에즈 봉사, 프라바 포위, 랑그독의 작칭 종교개혁과 위그너 교도가 장악한 몇몇 지역의 점령 접전,
피에몽의 피네룰 함락, 아비글리아나 전투 또는 베일란 전투 1630년 카살 구조작전 현장에서 나를 발견했다. 아비글리아나 전투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 휴조 누나는 왕명에 따라 근위 연대에서 전출되어 프레젤리에르 중대의 경기병 기수로 배속되었다. 심각한 상처. 7년간 기병대에 복무했고 그 기간 로렌과 독일의 많은 작전 현장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콜로레도 패전이다. 슈프가 남긴 9년 동안의 기록은 이것이 전부다. 첫 출정, 적과의 첫 대치, 첫 대규모 전투, 처음으로 들은 포성, 처음으로 죽인 적군, 처음 목격한 전우의 죽음, 첫 부상, 이 모든 것과 이것들이 그에게 무엇을 밝혀주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침묵한다. 슈프가 카프토처럼 자신에게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근대 후기 회고록 저자들과 달리 슈프가 라로셀 포위 작전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자아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야? 17세기 프랑스의 또 다른 귀족인 나바이유 공작은 군대라는 세계에 내디딘 첫발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 나바이유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15, 16세 때 군생활을 시작해 플랑드르 전선을 지키는 해군 연대에 배속되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복무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슈퍼와 마찬가지로 그도 첫 출정에 대해 거의 침묵하며 그저 처음으로 출정했을 때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토메르 포위 공격과 아군이 우세했던 폴랭코브 전투에서 나를 발견했다. 두 번째 출정했을 때 나는 왕이 몸소 참전한 에덴 포위 작전을 목격했다고 기록한다. 나바이유는 첫 부상을 당한 힘겨운 란차우 습격에 관해서도 요새를 습격한 세 부대의 장교 100명이 죽거나 심각하게 다쳤고 나도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토른톤 포위 공격에 관한 묘사에서 그는 부대원이 모두 굶어 죽을 위험에 빠졌다고 언급하지만 실제 굶주린 경험은 묘사하지 않는다. 지휘관이 포위를 풀 생각을 하자 명예심에 불타는 젊은 나바이유는 그에 반대하여 자기 중대가 적의 요새 한 부분을 공격하는 힘든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정했다. 요새 함락 작전은 성공했다. 토르톤은 항복했고 그는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관한 그의 기록은 요새를 공격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 내가 그 요새의 주인이 되었다가 전부다. 자신이 명예를 얻은 대가와 관련해서도 그때 16명의 부사관과 훌륭한 병사 장교를 많이 잃었다고 간단하게 기록한다. 여기서 우리는 나바이유가 회고록을 작성한 시점이 그의 외아들이 눈앞에서 살해된 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외아들이 눈앞에서 살해된다. 외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전장에서 거둔 성공으로 영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신이 외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애통했다. 영광의 감정. 인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신성한 교훈을 깨달았음에도 나바이유는 전쟁 자체에 환멸을 느끼지 않았다. 생시몬 공작은 절대 과묵하다고 할 수 없는 인물이다. 부활일판 생시몬 회고록이 두꺼운 책으로 45권 분량이니 절대 과묵한 인물은 아니다. 그런데도 생시몬은 첫 출정인 네무르시 포위와 관련해 포위가 이어진 10일 동안 특별히 중요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로 일축해버린다. 포위 작전 중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와 함께 자원하여 왕의 머스킷 소총수로 복무하던 친구 코의 특행 백작의 막사를 방문했을 때였다. 아침 일찍 막사로 찾아가니 그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난 장난삼아 그를 침대에서 밀쳐내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코의 특행은 내 장난을 되갚아주려는 듯 머스킷 소총을 내게 겨냈다. 장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소총이 발사되어 아연실색했다. 다행히 내가 그때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던 덕분에 머스킷 총알 3발이 내 이마 몇 센티미터 위로 지나갔다. 그리고
총구가 약간 위로 들린 상태에서 발사된 그 세 발의 총알이 막사 밖을 거닐던 후견인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커의 특행은 큰 사고를 칠 뻔했다는 생각에 놀라 기절했다. 우리는 그를 깨우려고 가지네를 다 썼지만 그는 정말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생시몽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무기로 절대 장난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다고 전할 뿐이다. 생시몽은 대규모 전투인 네르빈덴 전투 1693년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게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20페이지에 걸쳐 네르빈덴 전투를 묘사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에 관해서는 지극히 과묵하다. 그는 양쪽 부대의 전술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중간에 딱 한 번 자신에 관한 내용을 끼워 넣는다. 전투 대응에 따른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고 어머니의 시종과 후견인도 함께 있었다고 설명한 다음 이렇게 기록한다. 연갈색 준말을 타고 3차례 돌격했다. 새벽 4시부터 줄곧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말이 달리는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느꼈을 때 시종이 있는 곳을 돌아보며 다른 말을 가져오라고 말했지만 그때 후견인과 시종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아주 짙은 잿빛 말을 가져왔다. 나는 그 말로 갈아타고 2차례 더 돌격했다. 총 5번 돌격하는 동안 연갈색 말에 안장이 끊어지고 푸른 군복에 금장식이 떨어져 도망갔다. 생시몽이 제복과 말에만 신경을 쓰고 인간 심리나 인간 심리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덜 떨어진 군인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인간 심리나 인간 심리. 하지만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생시몽 공작이 인간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관찰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18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가장 빛나는 별에 속한다 해도 틀린 판단 아니다. 재능 있는 작가이자 빈틈없는 관찰자인 생시몽은 루이 14세의 궁정조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섬세한 심리 분석을 남겼고 궁정 음모의 세세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첫 대규모 전투 경험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회고록 저자가 입대와 첫 출정을 두 번째 탄생으로 진정한 삶의 출발로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 입대와 첫 출정. 슈프를 비롯해 많은 저자가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전투 세계의 입문으로 회고록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회고록 저자들은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입대 시점부터 경험담을 시작함으로써 전쟁의 개시 가능성을 또다시 무시한 셈이다. 왜냐하면 무지가 선행될 경우에만 개시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출생은 어머니의 계시와 무지가 선행될 때. 출생은 어머니의 계시와 입회의식이지 아기의 계시와 입회의식이 아니다. 어머니의 계시와 입회의식. 어머니의 계시 출생은. 종교적 전향 경험담이 항상 초기에 무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첫 문구가 치보라, 읽어라 이거나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성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개종 경험담의 요점이 모두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군사 기초훈련. 근대 후기에는 한 개인의 불세례뿐만 아니라 군대 현실과의 최초의 만남, 곧 군사 기초훈련도 삶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경험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 기초훈련.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10주가 학교 교육 10년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기록한 에린 마리아 레마르크의 의견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수많은 20세기 전쟁 회고록과 전쟁 영화는 전투만큼 신병 훈련소에도 시간과 공을 들인다. 예를 들어 폴 메탈 재킷의 전반부는 온통 신병 훈련소 이야기다. 이와 반대로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 중에는 군사 기초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군사기초. 나사우의 마우리츠 같은 군사개혁가들이 새롭고 정교한 훈련법을 도입함으로써 그 유명한 군사개혁을 시작했을 때도 전쟁 회고록 저자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슈프와 생시몬 같은 귀족은 물론 새로운 훈련법을 적용받는 일반 병사들도 군사기초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토머스 레이먼드는 1633년 네덜란드군에 입대했다. 그가 신병 훈련소 경험에 관해 기록하는 내용은 나는 대령 필립 패켄햄경의 중대에 매속되었다. 그는 당당하게 키가 크고 용감한 저명 인사였다. 나는 중대에서 복무하며 그의 가족도 살피고 재정 상태도 검토했다. 그가 총각이었기 때문이다. 가 전부다. 당시 네덜란드 군대의 훈련법은 유럽의 경위이자 모범이었다. 신병들을 혹독하게 가르치고 복합적으로 훈련시켜 근대 최초의 전쟁 기계로 향상했다. 과학적인 훈련 담당 부사관부터 무시무시한 복장 검사까지 20세기 신병 훈련소를 표현하는 상투적인 말들이 모두 17세기 초 네덜란드 육군에서 비롯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저명한 미셸 푸코를 필두로 많은 학자가 네덜란드의 군대 훈련법을 수많은 근대 규율 체계의 요람으로 인정한다. 네덜란드 규율 체계의 요람. 사회학자 펠드는 심지어 네덜란드의 군사개혁을 네덜란드의 산업혁명과 전쟁 산업화의 시초로 평가할 정도다. 20세기 신병이 적어도 학교와 광산, 공장 등 곳곳에 감시가 산재하고 일정이 꽉 짜인 대도시의 삶에서 엄격한 규율 체계를 충분히 경험한 후 신병 훈련소에 입소한 데 반해 토머스 레이먼드는 처음으로 접하는 군사훈련과 군사교육이 무척 낯설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레이먼드는 획기적이었을 군사기초훈련의 경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근대교육의 탄생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다. 살인. 역사상 많은 전사 문화에서 적을 죽이는 것, 특히 최초의 살인은 실존의 정점이었다. 이는 전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경험으로서 출산이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듯 전사의 남성적인 정체성을 규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호전적인 엘리트 집단에 속한 근대 초기 해고록 저자들은 살인을 아주 무심하게 다루었다. 많은 저자가 회고록에서 자신의 첫 살인을 포함해 사람을 죽인 일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을 하더라도 그저 지나치는 말뿐이다. 씻는 포인츠가 레흐 전투 1632년 레흐 전투를 기록하며 다른 병사들처럼 내 손도 피투성이었다라고 하는 식이다. 드문 일이지만 살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에도 살인이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첫 살인을 농담처럼 회고하는 짱드 머지가 좋은 예다. 농담처럼. 살인을 농담처럼. 그는 겨우 18살에 데쉐네츠경의 견습기사로 공부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작은 마르스 군신 같다고 기록했다. 그는 1554년 소규모 접전에서 데쉐네츠의 창으로 적군을 찔러 죽이고 적군이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며 커다란 비명을 내지르더니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묘사했다. 그 순간 머지는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보다는 적군의 몸에서 데쉐네츠의 창을 빼내는 일이 급선무였다. 미늘이 달린 창은 적군의 몸에 틀어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창을 잃어버렸다고 데쉐네츠에게 혼날까봐 걱정했지만 폴 바티스트 경이 껄껄 웃으며 창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다 봤으니 데쉐네츠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머지는 이 일을 회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날 자신이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거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거나 그날 이후 가족, 친구, 사회에서 다른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근대 초기의 일부 회고록이 살인을 인생의 절정으로 묘사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연출된 전투나 결투에 연관된 살인이었다. 따라서 연출된 전투나 결투. 따라서 웨르크 폰 에잉엔 회고록의 절정은 세우타에서 이슬람교 전사와 1대1로 벌인 결투였고 1625년 카디스 원정을 회고한 리처드 피크는 3명의 스페인 전사와 치른 연출된 전투를 기념해 회고록에 1대3이란 제목을 붙였다. 물론 그는 3명의 스페인 전사를 무찔렀다. 이런 경우에도 1대1 전투는 회고록 저자가 뛰어난 전사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뿐 그의 인격이나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앵에는 골리앗 같은 이슬람교 전사를 무찌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유럽 각국의 궁에서 환영받은 이야기를 언급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죽을 고비. 모셰 기바티의 회고록 9월에 3번 태어남의 제목은 1948년 생물학적 출생과 1969년 84년 두 변의 치명적인 부상을 의미한다. 9월에 3번 태어남. 치명적인 부상. 앤드루 멜빌이 모셰 기바티처럼 생각했다면 회고록 제목을 4번의 탄생으로 정했을 것이다. 1648년 멜빌은 프랑스 동료 몇 명과 함께 제국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제국군 지휘관은 포로들을 즉결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포로들이 벽에 나란히 서고 크로아티아 소총부대가 총살 임무를 맡았다. 멜빌은 크로아티아 병사들이 총을 발사하던 순간 이렇게 회상했다. 나를 겨냥한 병사의 머스킷 총이 불발했다. 화가 난 병사는 캐머리판으로 내 가슴을 쳐서 나를 옆으로 쓰러뜨렸다. 그가 소총에 장약을 새로 채우는 동안 일어선 나는 프랑스 동료 한 명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난 그때까지 스스로 죽음에 초연하다고 상상했다. 총알이 쉽게 뚫고 들어오도록 입고 있던 셔츠마저 벗어버린 상태였다. 그렇지만 동료가 달아나 집 주변에 물이 가득 찬 해자에 뛰어드는 것을 본 순간 그를 따라 달아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총살 집행병사가 준비를 마치기 전에 나는 있는 힘껏 다해 해자로 뛰어들었다. 해자를 건너는 동안 총이 몇 발 발사되었지만 나를 맞히지 못했다. 멜빌은 옥수수밭에 몸을 숨겼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그는 크로아티아 병사의 머스킷 총이 불발하던 순간이나 그 이후 어떤 순간에도 무언가 비범한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지도 않았고 삶이 주마등처럼 쓰지도 않았다.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나온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변하지 않은 것. 왜 이때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왜 인생의 정점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하네. 멜빌은 우스터 전투 1651년 우스터 전투 후 다시 포로로 잡혔다. 이번에는 총살 집행 병사가 정확히 그의 복부를 명중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굴러떨어졌다. 상처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지만 의식을 잃진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누워 밤새 지독한 갈증을 견뎠다. 다음날 아침 약탈자들이 그를 발가벗겨 참호 속으로 던져버렸다. 내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 참호에 또 다른 시체를 던져놓고 시체의 다리가 내 몸을 짓눌러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블랙 에더가 목격한 죽음들이 설교를 전한 것과 달리 이 시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고 멜빌도 이 시련으로부터 어떤 통찰력을 얻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그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했고 잉글랜드를 탈출했다. 그리고 다행히 군에 재입돼 명예와 부를 계속 쌓았다. 훗날 뜻하지 않게 탈영병으로 오인받아 아군에게 총살될 위기를 겪는데 그는 이 사건을 안타깝게 회상했다. 내 평생 가장 끔찍한 위기였다. 지금까지 죽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모두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멜빌이 그 당시 자신은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도 분명 일리 있는 평가였다. 부상. 근대 후기에 상위군인 회고록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등장했다. 상위군인 회고록. 이 회고록에서는 불구가 되는 부상이 육체적 허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전의 이상에 대한 환멸과 갱생 자신의 세상에 더 많이 이해하는 계기로 이어진다. 2006년 10월 2일자 타임지 표지 기사는 이라크 전투 중 부상당한 마이클 바이스코프 기자의 회고록 피를 나눈 형제들을 인용한다. 팔은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다. 팔은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다가 기사의 표제이며 바이스코프의 갈고리 손이 자랑스럽게 잡지 표지를 장식했다. 그의 얼굴은 배경으로 흐려져 있다. 인용문에서 바이스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글을 쓰는 손을 잃었다는 것은 나의 자아상에 대한 공격이었다. 기자가 될 수 없다면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어찌해야 좋을까?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지낸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가 착용해본 여러 가지 의수들 중 하나의 이름은 랄프고 다른 하나는 프리티보이다. 의수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그는 각종 의수가 주는 육체적 심리적 충격을 설명하며 자신이 글을 쓰고 테니스를 치고 집안을 수리하고 사랑을 나누는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솔직히 기록한다. 의수의 딱딱한 외피에 팔을 쓸리고 여름이면 땀이 뻘뻘 흐른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의수를 착용하는 아주 일상적인 현실까지 설명한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갈고리 손이었다.
칼고리손은 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것은 자신만만하고 솔직하고 실용적인 내가 아끼는 미덕이었다. 이런 경험으로 그는 아버지, 남편,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을 이룬 후에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다. 나는 내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로 했다. 전쟁터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아이들과 약속했다. 심각한 부상에 대한 근대 초기의 반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괴츠폰 베를리힝엔의 회고록이다. 베를리힝엔은 23세 때 전투 중 포탄에 맞아 손을 잃었다. 1504년. 전투가 끝나고 시리에 빠진 그는 전사로서의 삶이 끝났으니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이때 베를리힝에는 부상 때문에 전사라는 이전의 정체성이 명백하게 위험에 빠짐에 따라 바이스코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성찰하는 탐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를리힝에는 그 당시나 훗날 회고록을 기록할 때도 자기 성찰을 거치지 않았다. 이전의 정체성이 겉보기에 큰 어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군인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팔을 잃었지만 계속 출정의 전투를 벌인 콜레라는 종자를 기억해냈다. 베를리힝에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콜레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잃어버린 팔을 철의수로 대신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악명 높은 군인의 삶을 지속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외파리로 살아온 지 거의 60년이 되어가지만 그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수많은 전쟁과 모험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한다. 60년. 외파리로 살아온 지 60년. 베를리힝엔이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한 후에도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의 의문을 품지 않고 전쟁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사고를 이용해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콜레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네파리 기사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네파리 기사. 팔이 하나뿐이면 집안 술이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말에 올라타거나 갑옷을 입거나 무기를 휘두르기가 훨씬 어렵다. 베를링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군인의 삶을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유명한 악명 높은 기사가 되었다. 만일과 20세기의 회고록 저자라면 자신의 부상과 그에 대한 반응을 회고록의 중심 기둥으로 삼았을 것이고 주요 줄거리도 나는 팔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성공한 기사로 이름을 날렸다와 비슷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베를링에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신체 손상을 활용해 남다른 의지와 용기를 과시하는 대신 자신이 잃은 것을 무시한다. 회고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자신에게 팔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 2차례 언급할 뿐이다. 철의수를 수리했다고 지나치듯 언급한 것이 첫 번째고 장드 쉘비지와 함께 뉘른베르크 군대를 무찌른 경위를 설명하며 막시밀리안 황제의 말을 인용했을 때가 두 번째다. 하나님 마옵소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 사람 베를링에는 팔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셀비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이들에게 두 팔, 두 다리가 모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외에는 회고록 전체를 통틀어 베를링에는 앵의 신체 조건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는 철의수를 착용하면 육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지 않고 철의수에 대한 그 어떤 감정적 유대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막시밀리안 왕제와 대조적으로 팔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저런 업적을 이뤄냈다고 내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베를링에는 결국 요한 볼프강 폰 게테 때문에 철의 손으로 유명해졌고 철의 손이라는 말이 그의 기상과 의지를 암시하며 축혀 세우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는 회고록에서 철의수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도 내세우지 않는다. 베를링에는 부상으로 얻은 창의를 삶의 전환점이나 자아 발견의 관문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또 한 차례 겪은 사고에 지나지 않았다. 또 한 차례 겪은 사고. 회고록에 따르면 베를링에는 부상을 당한 후에도 믿음의 대상이나 갈망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다. 행동 방식도 그대로인 온전히 전과 동일한 사람이었다. 통찰력은 안 좋네. 그의 부상을 다룬 몇 페이지 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면 독자들은 그 부분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성취가 웨파리 기사의 업적이라는 사실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포로와 전쟁의 참화. 히에로니무스 크리스티안 폴 홀스텐은 1660년 전투 중 모스크바 시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몇 달간 모스크바 진지에 억류되었다. 당시 모스크바 진지는 봉쇄된 상태였다. 모스크바 시민군도 굶어 죽을 형편이어서 홀스텐 등 포로에게까지 돌아갈 땔감이나 음식이 없었다. 간혹 마음이 후한 경비병이 말고기 날 것을 조금 주거나 곰팡이가 덕지덕지 핀 빵 조각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인간이나 동물의 사체가 수용소 주변에 널브러져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근대 후기에 전쟁 포로 경험자들이 회고록을 저술해 포로로 지낸 시간과 그때 얻은 깨달음과 변화를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근대 초기에 이미 포로의 회고록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유행했다. 그중 인디언 포로 경험담은 아주 유명하다. 하지만 근대 초기의 전쟁 회고록은 포로 생활과 그에 따른 고통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근대 초기. 홀스텐은 모스크바 시민군에게 억류당한 몇 달간의 끔찍한 포로 생활을 회고록에서 겨우 한 문단으로 압축한다. 그것도 포로 전체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서술할 뿐 자기 자신의 운명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으며 전쟁이나 인간 본성 자신의 인격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홀스텐을 비롯한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이 평시에 최상의 환경에서 생활한 귀족이란 사실이다. 평시에 이렇게 최상의 환경에서 생활했는데도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됐다는 게 특이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들은 대저택에서 전장이나 포로 수용소로 환경이 변했음에도 눈을 뜨지 못했고 자신이 선택한 소명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뭐야 이 멘탈 도대체 어마어마한 멘탈의 근원은 뭐야. 일례로 슈발리에 드 캥시는 자신과 12명의 머스킷 소총수가 허름한 논과 창고에서 지내야 했던 출정 첫날 밤을 이렇게 기록했다. 부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뭐야 캥시나리의 형제들이 건초를 깔고 자다니 라고 계속 투덜거렸지만 캥시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꿀잠을 잤다. 그렇게 달게 잔 적이 없다고 기록했다. 전우회와 친구의 죽음. 진영이나 생각은 서로 달라도 20세기 회고록 저자들은 모두 전쟁에서 깨닫고 경험한 최고의 것으로 전우회를 꼽는다. 전우회. 20세기 회고록. 반전 사상이 특출한 회고록 저자들도 대체로 전장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품는 심오한 사랑을 깨달은 덕분에 어느 정도 전쟁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전후에는 중세와 근대 초기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사실 전후에는 이 당시가 근대 후기보다 더 중요했다. 근대 초기의 군대는 훗날 군에서 책임진 많은 것들을 전후회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전투원은 보통 6에서 12명의 전우로 구성된 카메라다. 카메라다라는 공식적인 전우 가족으로 조직되었다. 카메라다는 전투원 삶의 진정한 중심이었다. 카메라다 안에서 지내는 동안 전투원들은 돈과 소지품을 공동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막사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다. 카메라다는 구성원들의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했고 환자를 간호하고 때로는 전사자의 아내와 자녀를 돌보기도 했으며 유언 집행을 맡기도 했다. 드물긴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전우들이 함께 지낸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근대 후기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근대 초기 회고록에서는 전우회가 중요하게 취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전우회의 이상을 찬양하는 회고록은 거의 없다.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 중에서 전사한 전우에게 회고록을 바치는 근대 후기의 관행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은 로버트 멀로가 유일하다. 그는 조국과 내 소중한 전우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전우들을 사랑했기에 회고록을 저수로 한다고 이야기하며 전우들과 헤어지는 슬픔을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헤어지는 슬픔에 비교한다.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정근대 상황에서는 이 전쟁이 이렇게 홀대받았던 거지? 인생의 어떤 정점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왜 이렇게 홀대받은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돌아온 후 노병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연금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뭘로 왜 다른 저자는 전쟁 덕분에 일반 민간인이 모르는 전후의 즐거움을 깨달았다고 감사하지 않는다. 각별하던 동료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저자가 대부분이다. 유일하게 페르드 기용이 1541년 알제 원정 당시 같은 카메라다인 7명의 전우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다. 하지만 기용은 이들과 매우 돈독한 유대를 맺었음에도 훗날 그는 콤포스텔라 성지 순례길의 2명의 동료와 동행했다.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중 한 동료의 죽음에 관해서도 그 소금의 전투에서 내 친한 친구이자 전우인 사냥꾼이 전사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왜 이렇게 띄엄띄엄 쓰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친구의 죽음에 대한 기용의 무심함, 무심함은 전형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해고록 저자가 가까운 친구나 소중한 지휘관의 죽음을 굳이 언급할 때도 아주 무미건조하다. 죽음을 고귀한 이상으로 숭배하지 않고 왕과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전사했다는 등의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구호로 죽음을 찬미하지도 않으며 죽음에서 깨닫는 것도 전혀 없어 보인다. 왜 이렇게 안 깨닫는 거야? 답답하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만 들어보면 나바유 공작은 칸디아에서 전사한 친구 트레물레 후작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한다. 또 성의 없이 기록했구만. 전사다 중에 몽페자 연대의 지휘관인 트레물레 공도 있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죽음 장면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묘사하는 회고록 저자가 몇 있지만 이들도 죽음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에드먼드 러들로가 그런 경우다. 그는 2차 뉴베리 전투에서 1944년 전사한 사촌 형제 가브리엘 러들로의 죽음을 아주 강한 어조로 묘사한다. 가브리엘은 포탄에 맞은 후 후방으로 이송되었다. 러들로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한다. 외과 의사를 불러 그의 상처를 살피게 했다. 배가 터지고 창자는 끊어지고 골반뼈는 바스라졌으며 포탄이 골반뼈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의사는 그를 죽은 사람 보듯 쳐다볼 뿐 치료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가브리엘은 내게 키스를 원했다. 난 처음에는 그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흘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키스해달라고 재촉했다. 난 그가 의식이 있는지 살피며 키스했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내게 부탁한 직후 숨을 거두었다. 키스. 러들로는 이 사건이 나를 매우 괴롭혔다. 그는 내게 크나큰 애정을 품고 있었고 나도 그가 언젠가는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의 손실이라는 말을 제외하면 이 죽음이 러들로에게 준 충격이나 자기 감정에 관한 진술을 더는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렇게 무심한 거야? 이유를 좀 설명해줘. 사례만 계속 나오네. 지금까지 주로 단일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계시는 경험들이 쌓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 근대 후기의 많은 회고록 저자는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계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전쟁이 그들을 변화시킨 과정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흔히 첫 전투는 몸에 들떠 열정적이지만 착각에 빠진 젊은이의 시각이나 겁에 질려 어디로 발을 내딜지 확신하지 못하는 초보자의 시각으로 묘사하는 반면 마지막 전투는 반백의 어쩌면 환상에서 깨어난 참전용사의 시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근대 초기 회고록은 이런 변화를 좀처럼 묘사하지 않았다. 근대 초기, 중세도 그렇고 근대 초기도 그렇고 대개 회고록 저자의 성격은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관되게 묘사되며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거지. 이런 성격 변화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 회고록의 변화 없는 서술 시각이다.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이 정확히 같은 서술 시각에서 묘사된다. 첫 전투를 초보자의 시각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마지막 전투를 참전용사의 시각에서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회고록이 거의 없다. 당연히 회고록 저자들은 새파란 신병과 참전용사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기술과 전술 이해 정도 전략 운영이나 무기 운영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했다. 근대 후기 독자의 눈에 특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근대 초기 회고록에서 환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환멸이 등장하지 않는다. 통상의 법칙을 예외적으로 벗어난 사례가 토마스 레이먼드다.
그가 1633년 봄 네덜란드군에 입대한 이유는 용감한 삶을 살려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는 진지를 찾아갔고 이제 나는 노래하리 전쟁과 한 남자를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 첫 문장 한 남자리라는 문장으로 군대에서의 용감한 삶의 경험담을 시작한다. 하지만 수차례 포위군국과 교전에 참여한 후 10월에 헤이그로 돌아온 그는 아주 기뻐하며 이렇게 기록한다. 일단 여기까지.